이번 강은 이제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와 유동부채 그리고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년 이내에 결산일로부터예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유동부채가 되는 거고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지 않아도 되면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부채에는 매입채무라든지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을 매입채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거는 뒤에 가서 배웁니다. 손익의 단원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수금과 선수수익. 역시 마찬가지 선수수익, 손익의 정리 단원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자,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그리고 예수금, 내 돈이 아닌 것을 잠시 받아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금이다 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유동성 장기부채는 실무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개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자, 비유동부채는 뭐가 있냐면 장기차입금, 장기자 들어가는 거예요. 장기차입금, 장기성 매입채무, 장기성 매입채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매입채무,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을 우리가 장기성 매입채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채무증권 단원에서 배웠죠. 사채라는 것이 있고 충당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충당부채.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강에서 다른 거는 특별한 개정 과목이 없어요. 매입채무 이미 설명 다 끝났죠. 미지급금도 기타 채무, 선수금도 기타 채무 단원에서 모두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사채도 채무증권 단원에서 설명이 끝났고요. 미지급 비용과 선수수익은 뒤에 손익의 정리 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은 이거 유동성 장기부채와 충당부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것은 뭐냐면 뜻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장기차입금 중 상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 장기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을 장기차입금이라고 하죠. 장기차입금 중 상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걸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자, 예를 들어서 10월 1일에 1억 원을 빌려 갖고 왔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려 갖고 왔어요. 1,0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보통예금을 했습니다. 보통예입하다. 상환 만기는 3년 뒤입니다. 만기는 3년 뒤예요. 자, 그럼 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1,0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에는 장기차입금이 되는 거죠. 장기차입금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1,000만 원입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에 장기차입금 1,000만 원. 만약에 2020년이었다.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22년 12월 31일이 있을 때 3년 뒤니까는 2023년, 그쵸? 2023년 9월 30날, 하루 전날. 10월 1일에 빌려 갖고 와서 만기가 3년 뒤니까는 하루 전날인 2023년 9월 30날 갚아야 되는 거예요.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이렇게 갚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장기차입금은 뭐에 속하는 거냐면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기록을 해줄 때 차변의 자산,
그죠? 대변에 부채를 기록해 줄 때 일반적으로 유동부채를 먼저 기록을 해줘요. 유동부채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를 기록을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니까는 사장님들이 긴장을 한단 말이죠.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을 거니까는 나중에 일단 배제를 시켜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차입금 1,000만 원은 비유동부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비유동부채예요. 자, 이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자, 2022년 12월 31일이 되면 결산일로부터 이제 1년 이내에 도래하잖아요.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긴장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로 옮겨줘야 돼요.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여기 비유동부채에 장기 차입금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 갚을 날이 돌아왔잖아요. 갚을 날이 돌아오면 이걸 없애주고 유동부채로 옮겨줘야 되는데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을 없애줘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을 없애줍니다. 비유동부채를 없애주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말을 써요. 유동성 장기부채 1,000만 원.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없애주고 유동부채로 옮겨 적어줄 때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계정 과목을 바꿔서 옮겨 적어줘라 라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유동성 대체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유동성 대체한다. 자꾸 또 처음 보는 용어가 나왔어요. 회계는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언어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좀 적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023년이 돼서 갚을 때는 뭐가 될까요? 차변의 유동성 장기부채가 오시면 돼요. 차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실제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차변의 보통 예금 1,000만 원, 기간이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이에요.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비유동부채 장기 차입금이 가야 돼요. 결산시마다 따져봐야 돼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따졌을 때 이때는 회계 처리할 게 없고요. 자, 요 날이 되면 이제 9개월 뒤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유동성 대체를 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와서 없애주시고 없애주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가면 없애주시고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로 분개를 했다가 이제 상환을 할 때 대변의 보통 예금 차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됐죠 여러분? 네. 유동부채에서는 더 이상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유동부채에서 나머지는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이제 비유동부채로 넘어가서 비유동부채에 장기차입금 장기성 매입 채무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죠.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을 우리가 장기성 매입 채무 장기차입금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채는 채무증권 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채는 채무증권 단원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강은 충당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며 미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자,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시점에서 내가 왜 12월 31일을 했느냐면 충당부채는 항상 12월 31일 시점에서 따져보는 거예요. 12월 31일 시점에서 자, 과거에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현재 이게 이제 과거 사건의 결과. 자, 종업원이 과거에 1년 이상 근무한 사건의 결과 현재 어떤 의무가 존재하느냐면 현재 그만둔다라고 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죠. 근데 오늘 퇴사할 게 아니에요. 언제? 미래에 퇴사할 겁니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이때 실제 퇴직금을 지급,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그죠? 거의 100%잖아요. 네, 이게 요 세 가지 단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 과거에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결과 현재 12월 31일 현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이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며 퇴직금의 금액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1년이 지나면 아니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오늘까지 퇴직금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그 금액을 미래에 지급할 거니까 미래에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이게 충당부채의 조건입니다. 이게 충당부채의 조건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충당부채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말을 써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부채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분계는 어떻게 하고 왜 저런 게 나오는지 지우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미래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미래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다시 한번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12월 31일 현재라고 그랬어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고 그 퇴직금을 신뢰성 있게 금액으로 측정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미래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충당부채의 조건입니다. 자, 종업원이 1년 동안 매출을 1억 원을 올렸어요. 매출을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자,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을 1억 원 올려서 종업원의 급여를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1년 동안 종업원의 급여를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자, 매출은 수익에 속하는 거죠. 매출은 수익에 속하는 겁니다. 1억 원이에요. 매출 1억 원. 급여는 비용에 속하는 거죠. 급여는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급여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9천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말을 쓰고요.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발생주의 또는 실현주의라는 말을 쓰고요. 발생주의, 실현주의. 손익의 정리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총액주의 원칙 두 번째는 총액주의는 서로 상계 처리하지 마라. 뭐 단기 매매 증권평가익, 단기 매매 증권평가 손실 상계 처리하지 마라.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서로 상계 처리하지 마라. 이런 걸 총액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분 계산의 원칙. 자, 원래 수익에서 비용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지만 진짜 손익계산서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익, 매출총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는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구분 계산하죠. 구분 계산 원칙.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자, 이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1년 동안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이 1,0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1년 동안에 종업원의 급여를 1억 원이 발생을 했고요. 종업원의 급여를 1,000만 원 지급을 해서 급여가 1,000만 원이 갔습니다. 그 다음 년도 1월 1일에 종업원이 퇴사를 했어요.
종업원이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1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퇴직금 1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그냥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지만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퇴직급여라는 말을 씁니다. 퇴직급여 100만 원이죠. 매월 그냥 급여를 지급을 했을 때는 월급을 줬을 때는 급여가 되는 거고요. 퇴직금을 줬을 때는 퇴직급여가 되는 거예요. 퇴직급여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얻을 때 비용에 퇴직급여가 얼마가 가면 되느냐면 100만 원이 간단 말이죠. 비용에 퇴직급여가 100만 원이 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업원 왜 퇴직금 줬습니까? 과거에 1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준 거죠. 근데 왜 비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근무를 해서 퇴직금을 줬으면 과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자, 종업원이 과거에, 잘 들어보세요. 종업원이 과거에 1년 동안 매출이라는 수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급여가 대응이 됐잖아요. 수익과 대응이 이건 적절하게 대응이 됐는데 과거에 1년 동안 근무한 거에 대한 퇴직금은 그 다음 연도에 비용 처리가 됐으니까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여기 퇴직급여가 오면 안 돼요. 퇴직급여가 오면 안 되고요. 여기 퇴직급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퇴직급여가 100만 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퇴직급여가 100만 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과 비용이 적절히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12월 31일 입장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계상해 줘야 돼요. 미래 퇴직급여를 여기에서 땡겨서 이렇게 미래 퇴직급여를 땡겨서 비용치를 하는 겁니다. 100만 원. 그러면 여기 비용으로 가겠죠. 미래의 퇴직급여를 이렇게 땡겨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퇴직급여 100만 원이 와서 수익과 비용이 적절히 대응이 될 것이다. 돈 주는 거 아니죠. 돈은 미래에 줄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미래에 줄 돈을 그냥 모아두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모아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래의 퇴직급여를 땡겨서 비용 처리해서 여기에서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여기에서 나가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만 원. 얘는 말 그대로 부채인 거예요. 얘는 말 그대로 부채입니다. 얘는 비용이고요. 얘는 비용이고 얘는 부채에 속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은 여기서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실제 퇴직금을 지급을 했을 때 분계는 대변에 보통예금이 100만 원,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수익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익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충당부채를 설정한다. 이게 또 이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수익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충당부채를 설정한다. 미래의 비용을 땡겨서 처리를 했는데 돈은 이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그 비용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랬다가 나중에 지급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어지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은 여기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중에서 발생주의, 총액주의, 구분계산의 원칙이 있는데 저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맨 마지막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죠. 네,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에 이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 계산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회사는 매년 결산시가 되면 결산시라는 말은 이제 12월 31일을 뜻하는 거죠. 12월 31일까지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돈을 모아놓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모든 회사는
1년이 지나면 12월 31일 날짜까지 종업원의 퇴직금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퇴직금 추계액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추계액. 추계액의 뜻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충 어림잡은 금액을 퇴직금 추계액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동시에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을 퇴직금 추계액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는 1년이 안 돼도 퇴직금을 준다? 그럼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사 내부 규정에서 아니야, 우리는 1년 안 돼서도 퇴직금 줄 거야 라고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퇴직금 추계액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1년 미만 근속자도. 자,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동시에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우리가 퇴직금 총액을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속기간 1급여가 있고요. 근속 연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이사부터 한번 볼까요? 자, 대표이사는 1급여를 10만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근속연수는 5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속연수는 5년. 자, 그 다음에 홍길동은 1급여를 5만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근속연수는 뭐 3년으로 한번 해볼게요. 3년으로 하고요. 임꺽정은 1급여를 3만원으로 하고요. 자, 근속연수는 9개월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느냐면 1급여 곱하기 30일을 해주시면 돼요. 30일.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30일 하면 300이 나오죠. 300 곱하기 5년이면 이 사람의 퇴직금은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도 받을 수 있고요. 개인회사는 대표이사는 급여도 퇴직금도 못 받지만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홍길동은 5만원 곱하기 30이라면 150만 원이죠. 곱하기 3년이니까는 450만 원이 퇴직금이 돼서 우리 회사의 퇴직금 추계액은 1,9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퇴직금 추계액은 1,9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 날짜로 매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매년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면 매년 월급 올라가고 근속연수 올라가니까 퇴직금도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퇴직금은 올라가는 겁니다. 12월 31일 날짜에 분계를 해줘야 돼요. 퇴직급여 1,950만 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죠. 충당부채 1,950만 원입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1,950만 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95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퇴사를 했습니다. 홍길동이 퇴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번 연도에 퇴직금 계상한 분계고요. 그 다음 연도 1월 2일에 홍길동이 퇴사를 했어요. 홍길동이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450만 원 지급을 했어요. 그럼 분계는 대변에 보통예금이 450만 원 나가면 되겠죠. 그죠? 대변에 보통예금 450만 원 나가고요. 차변에 퇴직급여는 이미 썼으니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오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450만 원이 되는 거죠. 450만 원. 자, 그러면 12월 31일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아있겠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1,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 1,500, 홍길동의 퇴직금은 450, 인격지원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950만 원이 계산이 돼서 차변의 퇴직급여 1,950만 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1,95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연도에 홍길동이 퇴사를 바로 하는 바람에 45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이 4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450만 원,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45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1,950만 원이 있었는데 450만 원 지급했으니까 남은 거는 1,500만 원 남았겠죠. 그러면 12월 31일이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그래요. 퇴직금 추계액. 1,950만 원이 퇴직금 추계액이에요. 저런 식으로 해서 매년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을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어요. 또 계산을 했더니 2천만 원이더라.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을 했더니 2천만 원이더라. 2천만 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자, 종업원들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2천만 원인데 쓰고 남은 게 1,500만 원이 있으니까는 이번에는 추가로 설정만 나머지 금액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차변에 퇴직급여 얼마 모자르죠? 500만 원 모자르네요. 차변에 퇴직급여 500만 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요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퇴직급여 500만 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500만 원이죠. 부족한 것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비교해서 부족한 것만 설정을 해줘라. 자, 그런데 이러한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회사 내부에 돈을 모아놓는 거죠. 회사 내부에 모아두는 돈이에요. 그럼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못 받아갈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불안하단 말입니다. 불안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단점은 회사 내부에 모아두는 돈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다른 데다 쓸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단점을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그래서 이 퇴직연금은 회사 외부 즉 은행이나 뭐 이런 데다가 맡기는 거죠. 회사 외부에 맡기는 것을 퇴직연금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단순히 수익비용 대응이 원칙 때문에 우리가 분개를 하는 거예요. 회사 내부에 돈을 모아두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 모아져 있는지 아닌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어렵거나 망하면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퇴직연금제도다. 퇴직연금은 돈을 은행에 맡긴다.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돈을 은행에 맡긴다. 자, 퇴직연금 제도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첫 번째는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확정기여형, 우리가 DC형이다 라는 말을 쓰고요. DC형. 두 번째는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DB형 이라는 말을 씁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확정기여형은 자, 여기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고요.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 은행이 있고요. 여기 종업원이 있어요. 종업원이 있어요. 회사가 은행에 연금을 납부를 해줍니다. 연금을 100% 이렇게 납부를 해줘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돈을 운용을 하겠죠. 운용을 한다라는 말은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채권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운용 손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종업원에게 있는 겁니다. 자, 회사가 내준 연금을 가지고서 은행이 막 돈을 굴립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종업원 거예요. 근데 잘못해서 돈을 좀 적자를 냈습니다. 그것도 종업원이 책임지는 겁니다. 회사는 매년 퇴직금을 연금으로 해서 은행에 납부를 해주면은 회사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납부를 냈을 때 분계가 대변에 보통예금,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10,000원, 차변에 퇴직금 중고예요. 퇴직급여 10,0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퇴직금 중고예요. 다만 종업원한테 준 게 아니라 은행에 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이건 납부했을 때고요. 종업원이 퇴사를 했을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미 퇴직금 줬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미 퇴직금 줬으니까.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퇴직급여. 종업원이 퇴사를 하면 은행이 종업원한테 주는데 어느 통장으로 주느냐면 IRP 계좌가 있어요. IRP 계좌. 그래서 종업원은 퇴사할 때 IRP 계좌라는 개인 퇴직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개인 퇴직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 퇴직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예금 통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서 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종업원은 퇴사하기 전에 IRP 계좌를 은행 가서 만들면 은행이 요 계좌로 넣어주는 겁니다. 요 IRP 계좌로 넣어줘요. 그래서 종업원이 나는 안 뺐을 거야. 나중에 연금으로 뺐을 거야 라고 하면 연금소득세를 내는 거고요. 종업원이 찾아갈 때 그때 퇴직소득세를 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확정기여형이에요. 확정기여형. 운용손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종업원에게 있다. 납부했을 때 퇴직급여 10,000원, 대변의 보통예금 10,000원, 퇴사했을 때 분개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여기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고요.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 종업원이 똑같이 이렇게 있을 때, 자, 회사가 퇴직연금을 100% 납부를 했을 때 100% 연금을 납부를 했어요. 은행에서 운용을 하면 이 운용손익의 책임이, 그러니까 은행이 받아서 돈을 굴릴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이나 손실이 났을 때 책임이 회사 책임이에요. 회사 겁니다. 회사 거. 때문에 납부를 했을 때 대변에 보통예금 10,000원이 가면 되고요. 차변에는 회사 거니까 회사 자산으로 처리해줘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10,000원. 회사 거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를 하면 은행에서 바로 줄 수가 없고요. 얘네가 해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퇴사를 하게 되면 해약을 해줍니다. 해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지했을 때는 차변에 있었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대변에 가시면 돼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10,000원,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0원, 차변에는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 10,000원 이렇게 해지하는 분계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얘가 없어지는 거죠. 잘 봐요.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없어졌으니까 결국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운용손익의 책임이 회사에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죠. 은행에서 이제 해지했으니까 종업원의 IRP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종업원의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모아두는 충당부채를 설정하기보다 이렇게 연금을 납부를
많이 해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추계액의 뜻. 뭐라고 그랬죠?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동시에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동시에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에요. 자, 이 퇴직금을 확정기여형연금을 납부를 했다. 확정기여형연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퇴직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고 퇴사했을 때 분개할 것은 없습니다. 퇴사했을 때 분개할 것은 없어요. 왜? 운용손익의 책임이 종업원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운용손익의 책임이 종업원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 확정급여형은 운용손익의 책임이 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자산으로 처리해줍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의 보통예금. 이따가 나중에 퇴사를 하면 해약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분개를 해준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확정기여형 그리고 확정급여형이 있는데 그러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하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확정급여형이 훨씬 더 유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정급여형이 유리한 거예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거 말고 기타 또 뭐가 있냐면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있어요. 제품 보증 충당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 보증 충당부채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는 뭐냐면 자, 매출이 10억이 발생을 했고요. 1년간 매출이 10억이 발생을 했고요. 판매 후 1년간 무상 보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파는데 보증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1년간 보증을 해주기로 했고요. 10%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증은 1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 보증비가 얼마 발생을 했냐면 2천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 보증비는 2천만 원이 발생을 했다. 자, 매출이 10억이 발생을 했고요. 1년간 무상 보증을 해주기로 했고요. 보증은 10% 발생할 것으로 보증 발생은 10%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 보증비가 2천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 시 분개를 하면 차변의 보통예금 10억, 대변의 매출 10억, 차변의 보통예금 10억, 대변의 매출 10억 이렇게 분개가 될 테고요. 자, 보증비가 발생을 했죠. 보증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분개는 대변의 보통예금 2천만 원 발생을 했으니까 차변에는 제품 보증비라고 그래요. 차변에는 제품 보증비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 결산 시에는 어떤 분개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10억의 10%면 1억인데 이미 2천만 원 발생을 했죠. 자, 다시 한번 매출 10억 원에 대해서 10% 1억 원만큼 내가 보증비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2천만 원 발생을 했으니까 8천만 원만 12월 31일에 제품 보증비 8천만 원 대변에는 제품 보증 충당부채입니다. 충당부채 8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다시 또 보증비가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보증비가 발생을 하면 대변에 보통예금 8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제품 보증 충당부채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건을 팔고서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기간에 대해서 충당부채 설정하는 걸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끔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반품 충당부채라는 게 있어요. 반품 충당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상품을 8만 원 매입하고 자,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상품을 8만 원 매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어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8만 원, 차변에는 상품이 8만 원 이렇게 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8만 원, 차변에 상품 8만 원. 자, 위 상품을 10만 원에 매출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예금 했습니다. 보통예입하다. 상품을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분개를 하면 대변에 매출이 10만 원이고요. 차변에는 보통예금이 10만 원입니다. 또는 뭐 그냥 상품 매출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팔렸으니까는 이 상품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상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결산시가 되면 자, 이 상품 팔렸죠? 대변에 상품이 8만 원이 가고요. 차변에 팔렸으니까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대체하는 분개를 해줘야 돼요. 8만 원. 상품 매출원가 8만 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봐요. 상품을 8만 원어치 매입했어요. 차변에 상품 8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8만 원. 자, 상품을 10만 원에 팔고 보통예금을 했습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1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10만 원. 그리고 결산시가 되면 이거 팔렸잖아요. 팔렸으니까 대변에 상품 없애주면서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로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상품을 없애주면서 상품 매출원가라는 비용이죠. 얘는 비용이에요.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리고 결산시 봤더니 1%가 반품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반품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가 반품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분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요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예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걸로 그냥 하고요. 자, 얘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를 할게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외상매출금으로 처리를 하든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반품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그랬죠. 반품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 분개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대변에 있었던 매출 없애줘요. 그만큼 상품 매출이 10만 원의 1%면 얼마가 되느냐면 1,000원입니다. 1,000원 없애주고요. 상품 매출원가, 매출에 대응되는 게 상품 매출원가니까 상품 매출원가도 없애줘야 돼요. 상품 매출 원가도 없애줍니다. 8만 원의 1%면 800원이 되겠죠. 8만 원의 1%면 800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200원만 뭘로 다 처리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반품, 충당, 부채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그냥 제가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얘도 보통예금 또는 뭐 외상매입금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보셨어요? 요거 1% 반품될 것으로 예상하다라는 단서가 있으면 매출 반품될 거니까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 매출을 그만큼 줄여줘요. 10만 원에 1%면 1,000원을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니까 매출원가도 그만큼 줄여줘야 돼요. 매출이 줄어들었으니까 매출원가도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출원가도 줄어들고 나머지 금액이 반품 충당부채로 처리를 해준다라는 얘기죠. 반품 충당부채로 처리를 해준다. 이것 말고도 뭐 공사 보증 충당부채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이론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품 보증 충당부채와 반품 보증 충당부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우면서 한번 볼까요? 제품 보증 충당부채는 물건을 팔고서 보증기간 동안에 보증비가 발생을 했을 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10억이 발생을 했고 보증비는 1%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대변의 매출 10억, 차변에 그죠? 보통예금 10억. 보증비가 2천만 원 발생을 하면 대변의 보통예금 2천, 제품 보증비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새로운 계정 과목이죠.
결산 시에 그러면은 1억 중에서 2천만 원 발생했으니까 나머지 8천만 원만큼만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줘라. 제품 보증 충당부채로 설정을 해줘라 라는 얘기죠. 이걸 제품 보증 충당부채라고 하고요. 반품될 걸 예상해서 충당부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상품을 매입했을 때 차변에 상품 8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8만 원이고요. 상품을 팔면 대변에 상품 매출 1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1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상품 팔렸으니까 상품이 대변에 가서 없애지면서 차변에는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지. 이제 반품될 것으로 예상이 됐다라고 나오면 매출과 매출원가를 다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변에 있었던 매출 차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있었던 매출원가 대변에 가서 없어지되 1%씩만. 네. 나머지 차이 200원만큼만 반품 충당부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200원만큼은 반품 충당부채로 처리를 해줘라. 그래서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겁니다.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충당부채는 무조건 비유동부채에 속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발부채라는 게 있어요. 우발부채. 현재 채무는 아니지만 장래에 미래에 채무 가능성이 있는 것. 미래에 채무 가능성이 있는 것. 미래에 채무 가능성이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보증 채무예요. 보증을 섰을 때는 뭐 별거 없죠. 근데 상대방 내가 보증 서준 사람이 도망가면 은행에서 나한테 청구가 들어와서 내가 갚아야 되죠. 그래서 현재 채무는 아니지만 내가 보증 서줬을 때 채무는 아니에요. 그 보증인이 나중에 빚을 무사히 갚으면 나도 끝나는 건데 그 사람이 채무자가 빚을 안 갚고 도망가면 은행은 보증인이 나한테 청구가 들어온단 말이죠. 미래에 채무 가능성이 있는 걸 보증 채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주석에 기록합니다. 주석. 우리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마지막 뭐 있었죠? 주석이 있었죠. 주석에 기록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발자산 역시 마찬가지. 현재 자산은 아니지만 미래에 그죠? 자산 취득 가능성이 높은 것, 취득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우발자산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주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자원의 유입 가능성, 그리고 자 금액 측정 가능성을 한번 놓고 봤을 때,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으로 측정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게 둘 다 매우 높을 때 주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측정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때는 뭘로 다 기록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충당부채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당부채로 자원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죠. 자원의 유입이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돈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의 측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충당부채로 기록을 해주고요.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 주석으로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주석으로다가 공시를 해준다. 자, 자원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유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존재해요. 그러면은 뭘로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요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주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매우 높다 하더라도 그냥 주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금액으로 측정 가능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은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에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금액으로 측정된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면 충당부채로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주석으로 기재를 해줍니다. 금액으로 측정 가능할 수 없다라고 하면 주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주석,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기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부채 단원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